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챕터 6 어, 비트코인의 채굴의 미학, 예, 우리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의 마지막 챕터 비트코인 채굴의 미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요 챕터 6이 끝나고 마지막에 맺은 말, 그 작가님이 그 써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오, 너무 너무 막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진짜. 사실 책을 아침에 이미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이제 촬영은 이제 저녁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뭐 7시, 8시, 9시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느낌, 아침에 그 받았던 감동을 잃기가 싫어서, 오늘 출퇴근길에 새로운 책을 원래 들고 나가서 또 읽고 그것도 이제 또 해제를 또 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같이 또 나누고 싶으니까 책을 이제 한 권을 다 읽으면 바로 다른 책으로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랬는데 이 마지막에 맺은 말이 너무 그 감동이 막 와가지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을 다른 책으로 훼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 추억, 이 감정을. 그래가지고 오늘 다 읽은 책을 출퇴근할 때 들고 다녔어요. 그냥. 그리고 오가는 길에 이 책을 조금 더 보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오가는 길에 책을 더 본 게 아니라 감동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작가님 이번 주 지정학 강의를 또 들었습니다. 대학원 강의를. 그러면서 이제 좀 전에 촬영하기 전에 잠깐 더 한 번 더 보면서 마지막 매진글을 다시 한번 봤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 뭐 제가 모비커로서 이렇게 내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모순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외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땐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왜냐면은 그 이렇게 모빅이나 비트코인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분명히 보실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언제든지 간에. 근데 진짜 어느 순간에 이 비트코인의 현상이란 걸 깨닫게 되면요. 이 완전히 진짜 흠뻑 빠지게 돼 있어요. 뭐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와이프하고 얘기까지 나눠가지고 제가 사업을 정리하는 걸 우리 와이프가 처음으로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갑자기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허락을 막상 받고 나니까 또 제가 또 마음의 갈등을 하게 되는. 왜냐면 원래는 작년에 제가 이제 사업을 좀 정리를 싹 하고 이제 다 비트코인으로 좀 갈아타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우리 와이프한테 뺀찌를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님께서 이제 비트코인 쭉쭉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으셨는지 갑자기 또 허락을 해주시는 이 센스를 뒤늦게 발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쯤이더라? 한 2, 3주쯤 전인 것 같아요. 네, 그때쯤에 갑자기 한 지지난주? 지지난주였던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였나?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비트코인이나 비트모빅에 완전히 그냥 온 마음이 빠져 있는 거니까 저는 사실은 조금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는데 저는 이게 제 그 성향이라고 해야겠죠. 이게 갖고 난 품성 자체가 좀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안 좋죠, 별로.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네요. 제가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게 본성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런 때 이제 조금 또 장점이 될 수 있기도 해요. 좀 계산적이다 보니까 내가 미래에 지금 하던 일을 가지고 얼만큼의 수익을 벌 수 있는데 차라리 이거를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비트코인이나 비트모빅에 올인을 해버렸을 때 미래 수익률이 계산이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계산을 해보는 거죠. 내가 앞으로 일을 몇 년을 더 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이 몇 년 동안에 연봉 얼마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따지자면 와이프하고 맨날 했던 얘기인데요. 와이프하고 벌써 2년 전,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한테 완전 비트코인 흠뻑 빠져서 이제 매수하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 흠뻑 빠져서 와이프하고 맨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제 아내한테 이제 자기가 일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여자들은 또 이렇게 아무리 본인이 능력이 출중했더라도 또 집에서 쉬는 것도 일종의 로망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가 이제 할 만큼 일을 많이 했으니까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남자랑 좀 다르게. 그래서
그런 말을 해줬더니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작년에 제가 그랬어요. 뭐 정말 짧으면 한 1년 뭐 한 정말 짧으면 1년인데 거기까지 힘들고 길면 한 2, 3년 정도면 이제 아마 일 안 하게 될 걸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기준을 뭐라고 뒀었냐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지금 시세에서 10배 이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억 단위에서 놀기 시작하면 자기랑 나랑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이프나 저나 소득이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뭐 자랑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소득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저희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근데 그만큼의 소득을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열심히 이제 모았죠. 초반에 진짜 계속 부지런히 모았거든요. 어떻게든 막 쥐어짜면서 모으지는 않았어요. 예, 왜냐면 그렇게 어차피 되지 않거든요. 우리 삶 패턴이 아이들도 둘이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저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모았고 비트 모빅이 이제 런칭이 되고 이제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 제주도에서 제가 이제 거래방에 있는 거를 이제 그때 알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주도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모았죠. 열심히 모았어요. 사실은 그때 와이프한테 말을 안 했어요. 말을 하면 보나마나 블럭당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하고 열심히 모았어요. 지금까지도 모으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사고 이번 주에도 샀어요. 계속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와이프가 갑자기 이제 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어떻게 몰래 이렇게 봤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뭐 제 휴대폰을 뭐 몰래 본다는 의미는 뭐 사실 의미는 없는 거죠 부부간에. 근데 이제 제 이제 비트코인 개수랑 이런 거를 되게 살짝 봤나 봐요. 다 이제 패스워드 같은 거 이제 알잖아요 와이프니까. 그거 보더니 이제 살짝 알아챈 것 같아요. 살짝. 비트코인이 조금 적어진 것 같은데라는 이런 살짝 뉘앙스를 딱 하길래 뭐 알아서 생각하는 거겠죠. 뭐 제가 설마 그거 팔아서 뭐 했겠어요. 어디로 넣겠어요. 일부가 이제 조금 우리 모빅 쪽으로 좀 왔겠죠. 그런 것도 뭐 없지 않아 있잖아요.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뭐 알트만 팔아가지고 모빅 오지는 않잖아요. 예. 내가 모빅 저기 막 모빅에 너무 빠지니까 비트코인도 뭐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그 신규 접하시는 우리 제 영상을 언젠가 신규로 보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계속 들어오실 텐데 진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본인이 어떤 투자 패턴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본인에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본인이 투자 패턴을 지금 가지고 그런 투자 패턴으로 무언가를 투자하고 계실 텐데 진짜 간곡히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비트코인과 비트모빅에 대해서 한 번만 공부만 조금 해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패턴을 당장 뭐 바꿔서 다 올인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굉장히 거부감이 먼저 드실 테니까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작은 돈이라도 알트 투자하듯이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작은 금액 투자해서 이게 100배, 1000배 되면 난 땡큐지 이런 금액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진짜 그런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이제 앞날을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 이제 비트 모빅을 사셔야겠죠. 해가지고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진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거에 손실 확정을 한번 해봐야 그래봐야 이제 뭔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요. 제가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저도 그 자산군에 투자를 했다? 저도 솔직히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했다 생각하고 그 자산군에 투자를 시작하지만 막상 손실 확정을 딱 한번 하고 나면 그 자산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되죠. 그때부터.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한번 이렇게 겪으시면서 이 생태계를 한번 느껴보시고 어젠가 그저께도 제 지난 영상에 누군가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제 뭐 몇 번 말씀드렸었기도 했지만 또 같은 이제 질문 이제 같은 문답이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한 여러 알트코인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대로 비트코인을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죠. 이제 약간씩 바꿔서. 예,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것들이 많은데, 걔네들이 결과적으로 가치를 갖지 못했다. 근데 얘네들하고 과연 비트모비는 뭐가 다른 것이냐? 라고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딱 한 줄로 답변을 드렸어요. 공공재라고. 예, 공공재가 진짜 달라요. 그 작가님 엊그저께 그 뭐 토닥토닥 이런 거 올라온 것처럼 진짜 그 공공재는요, 이 비트모빅의 생태계를 진짜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머릿속에 딱 넣으시고, 그래 그럼 그래 이게 생태계를 받쳐줄 수 있는 무슨 그 자산이 있는 코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책을 읽기 시작해야 되는데 벌써 10분이 넘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그 댓글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으시대요. 그래서 또 맘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자, 바로 일단은, 지금 목표는 우리 작가님 책이잖아요. 그죠? 네, 오늘까지는 무조건 작가님 책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자, 6, 장 비트코인 채굴의 비약. 자, 소제목 457페이지. 세상을 구하는 비트코인 채굴 해서 비트코인은 전기를 금융화한다. 이거는 다들 그 지혜족보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다 아시겠죠? 그래도 그 신규 모비커님들 계실 거고 신규 비트코이너들 계실 거니까 또 같이 읽어드릴게요. 비트코인에서 가장 난해하면서도 아름다운 것은 바로 채굴이다. 그런 한편으로 채굴은 이상주의자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부분이며 대중에게 반감을 일으키는 쟁점이기도 하다. 비트코인 채굴은 전기를 금융화할 수 있다. 전기를 금융화한다는 말은 남는 전기를 활용해 전기가 부족할 때를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발전소들은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지 못하면 버리거나 아예 설비의 가동을 멈춘다. 만약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가 전기가 남을 때는 전기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전기가 부족할 때는 전기를 소비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 입장에서는 이 탄력적인 소비자를 이용해 남는 전기를 저축하는 것과 같다. 남는 전기를 돈으로 바꾸었다가 설비를 개량하거나 확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발전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유연한 소비자는 전기를 저장하는 거대한 배터리와 같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유연한 소비가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트코인 채굴은 그 속성상 유연성이 높다. 즉 비트코인과 그 비슷한 암호화폐들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한 전기 발전소 입장에서는 거대한 축전기를 확보한 셈이다. 이해되시죠? 전기 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기 산업이라는 것은 항상 발전소에서는 블랙아웃이 제일 문제가 돼요. 블랙아웃이 될 경우에 그 산업군이나 그 국가에 굉장한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항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력 수요량의 최대치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맥스로 발전량을 올려놓지는 않지만 그, 블랙아웃에 대비해서 일정 퍼센트의 여유 전기를 항상 같이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유량이 굉장히 낭비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버리는 전기가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블랙아웃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0메가와트가 필요한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자고요. 이 발전소에서는 이 지역에 항상 1000메가와트를 이제 넣어줘야지만 이 지역이 경제가 운영이 되는데, 이 발전소는 그렇게 되면 항상 1000메가와트만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12,000, 13,000메가와트의 그 전기를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전력이라는 거는, 전기라는 거는 어떤 시설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은 전기를 소모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름이 됐을 때 무슨 뭐 에어컨 가동률이 올라갔을 때처럼, 그런 식으로 약간씩 유동적이에요. 산업에 따라서 또 시대와 시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간 여유 있는 양을 생산을 하게 되어 있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제 자연 이제 풍력, 그 다음에 뭐 수력, 이런 발전소들, 그냥 뭐 태양열, 요런 발전 부분이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 제주도 아주 그냥 대표적인 예죠. 친환경적인 그런 전기 시설들이 완전히 횟수가 몇 년 전에는 1년에 몇십 회, 뭐 20회, 30회 이렇게 올라오더니 최근 들어서는 이제 100회 넘게.
그 가동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를 쓸 데가 없으니까 생산을 아예 못하게 막는 거죠. 이제 애초에 돌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 돈을 들어가지고 자본을 투입했으면 그 자본을 투입한 그 주체는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당연히 기대하고서 그런 시설을 준비한 건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죠. 완전히 그냥 뭐 막혀 있는 거죠. 그 자본이 그 돈맥경화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비트코인이 이제 금융화 시킬 수 있는 거죠. 뭐냐면 그 남는 전기만큼을 비트코인 채굴에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모빅도 이제 그 단계를 이제 밟아갈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시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피크 전력의 피크가 됐을 때에는 그 비트코인 채굴기를 이제 끄는 식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 텍사스 얘기도 나오는데, 텍사스가 정말 대표적으로 전기가 한여름에는 이제 무더운데 한겨울에 한파가 아주 잠깐인데 어마어마하게 추워서 동사자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한 달 전기료가 1,000만 원이 넘게 나온대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을 위해 가지고 그 1년 내내 어마어마한 전력 설비를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현실적으로는 겨울에 이제 뭐 그러니까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발전소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평상시 그 발전 설비가 다 낭비가 되니까 전기요금이 더 많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애매모호한 이제 균형점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제 발전 설비가 하나가 겨울에 조금이라도 고장이 나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옆에 주요 같은 데서 이제 전기를 좀 끌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비트코인 이런 채굴 산업이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 채굴 그 계약을 맺을 때 그런 피크 타임 있잖아요. 전력이 필요한 피크 타임에는 임시로 채굴기를 다 끄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데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만 메가와트가 필요한 CT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근데 한겨울에는 이 CT가 2만 메가와트가 갑자기 필요한 거, 2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거죠. 그럼 예를 들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애초부터 이 그 텍사스에서 그 발전 설비를 25,000 메가와트로 그냥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평상시에 남는, 그러니까 10,000메가와트만 쓰면 25,000 메가와트를 발전을 할 때 15,000 메가와트가 남는 거를 전부 다 그런 채굴자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10,0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전기 수요가 올 때마다 채굴기를 다 단계적으로 끄는 거죠. 그러면서 채굴자들은 또 오히려 이제 그런 그 지역 경제에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도움을 도와주는, 오히려 그런 때 도와주고, 또 반대로 전력 소모가 낮을 때에는 채굴자들이 그 전기를 다 가져다 끌어서 쓰면서 그런 발전 시설들이나 정부 시설들에 세금을 내주고, 그 다음에 발전의 전기요금을 다 내주고 또 분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 이게 바로 전기 금융화예요. 작가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뭐 지혜족보 채널 한번 보시면 느껴지실 텐데, 이 전기 금융화라는 거는 작가님께서 제일 먼저 외치셨던 거고, 실제로 그렇게 계속해서 오랜 시간 외치셨던 게 언젠가부터 뉴스에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현실화된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작가님께서 그 비트코인을 예전에 깨달으시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얼마나 이 비트코인 자체에 그 굉장히 다양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숨어 있는지를 계속해서 탐구하셨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렇게 이제 그 채굴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채굴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제 너무 이제 채굴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지금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텍사스도 건너뛰고, 지역 경제의 희망이라는 부분이 이제 465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채굴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이 러스트벨트 같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에서 산업군이,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그 포항이 아니라 그 어디죠? 그 제철 그 배 만드는 곳인가 이런 곳들 지방에, 경북 쪽인가 그쪽이 그 약간 이제 좀 약간 그 산업이 많이 죽었잖아요. 중국에
사람한테 좀 세업을 많이 뺏겼다는 거로 얼핏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권이 죽었을 때에,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상권이 활발하던 도시였는데 상권이 점점 죽어들고 그냥 인구가 이탈하게 되잖아요. 산업군이 죽게 되면. 근데 그런 지역에 막상 가보면 거기에 발전 설비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왜냐면 산업이 죽었지 발전 설비가 먼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전 설비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가가지고 이런 그 발전 그 채굴자들이 그 딜을 하는 거죠. 발전소하고. 그래서 너네 그 발전 설비 아까우니까 우리가 이만큼씩 전기요금을 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를 그 발전소가 다시 가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 안에 채굴 산업이 들어가게 되고 채굴 산업에서는 이 발전소에 돈을 주고 그렇게 되면서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이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이제 그 도시에다가 납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 경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또다시 직업적인 수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다시 몰릴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런 채굴이 오히려 또 지역 경제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희망적이다. 예. 또 그리고 사실은 발전소 근처에 발전소 인근에 사람이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산업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왜냐면 진짜로 일할 사람들이 그쪽에 집중할 수 있게끔 다시 되는 거니까.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채굴장이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467페이지에 있는 건데 그 캐나다의 그 퀘벡주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인근 도시나 아니면 미국에서 그 채굴을 반대하는 그런 단체들로부터 이런 채굴 회사들이 소송 걸리거나 이런 골치 아파지니까 그냥 피하는 거예요. 왜냐면 채굴장 옮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지고 이 퀘벡주 남부의 이 셔브룩이라는 도서를 이제 도시로 이렇게 다 이동을 많이 했는데 여기가 수력 발전이 풍부하대요. 근데 여기에서 그 잉여 전기를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되면서 그런 그 수력 발전을 이용하게 되니까 아니 어차피 수력 발전은 풍부하대요. 풍부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 전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안 쓰면 그냥.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제 전기 자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국가 재정이나 도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부분들을 명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석유를 시추하는 그 시추정에 가보면 가스 플레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뉴스 같은 데서 보시면 시추선이 딱 있지만 거기에서 이게 불길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부분 메탄가스로 되어 있대요, 주로. 근데 예전에는 이 메탄가스를 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애는 거죠. 왜냐면 석유를 시추하러 간 것이지 가스를 시추한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가스 시추를 할 만큼의 그 가스가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버렸던 건데 여기에는 실제로 그 텍사스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 가스 플레어를 가지고서 발전을 한 다음에 그 전기를 가지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시작해 가지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400만 달러 정도 이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시추 회사들이 뭐 여기 대표적으로 엑소모빌 같은 경우 아예 그냥 21년 1월부터 암호화폐를 자기들이 직접 채굴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그 잉여 이제 낭비되던 그냥 버려지던 그런 가스 같은 거로 계속해서 이제 더 환경 보호도 되는 거죠. 왜냐면 메탄이니까 어차피 그거보다는 차라리 태워버리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환경도 보호하고 채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경영에도 더 이득이 되는 아무래도 그 회사 자체가 이득이 더 많이 될수록 뭐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을 수밖에 없죠. 뭐 기름값이 뭐 0.1%도 싸질 수 있는 그런 아니면 최소한 그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서 일하는 그 직원들의 복리 후생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좋나요? 또 일단 지구적으로 자연환경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인가요? 그 메탄을 다 태워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인데 요거 한 번만 보세요. 이게 케냐예요, 케냐. 이게 뭐냐면 발전소예요, 발전소. 수력 발전소. 아주 작은 소규모 수력 발전소예요. 이게 그리스리드? 맞아요. 그리드리스.
그리드리스라는 이제 회사가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데, 이런 시골 마을에다가 전기를 이제 공급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이런 발전 시설을, 소규모 발전 시설을, 그러니까 막 큰 댐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라는 그런 공사를 할 수가 없고, 그런 공사 자체를 해도 어차피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소규모 회사들이 아주 작은 수력 발전소를 만드는 거죠. 이런 물은 겨울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그 수력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전기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근데 공급을 해요. 왜냐?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가 전체량이 지역 주민들이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는 지역 주민들이 쓰고, 나머지 잔여량은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꼭 먹고 알 먹고를 하는 거죠. 머리를 정말 잘 쓴 거죠. 그렇게 되니까 친환경 수력 발전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이런 그 전력이 닿지 않는 오지들 있잖아요. 그런 오지들에서 사람들에게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진짜 그 비트코인의 금융화에 진짜 그런 그 정말 못 사는 나라들에서, 왜 태어나길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기 없는 오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기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 경제가 조금씩 더 발전이 되는 거죠. 진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유레카인 것 같아요. 요 장면 자체를 제가 작가님하고 같이 공유를 했을 때 진짜 얼마나 그 즐거웠는지 몰라요. 어, 이게 그 전기의 금융화가 계속해서 이렇게 증명이 된 거예요. 작가님께서 그렇게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게. 그리고 지금 이제 책이 딱 올라오니까 다시 이렇게 딱 상기해도 너무 즐거운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475페이지, 채굴의 시스템은 강건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가 나오고요. 이 부분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비트코인 채굴은 전기를 소모하는 지구적 게임이다. 게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그 양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쯤 되면 비트코인은 그냥 튤립 버블 정도가 아니라 반사회적인 일탈 행위로 보인다. 쓸모없는 코드 쪼가리를 생산하면서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강건성은 시스템의 강건성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중심이 바로 채굴이다. 채굴이라는 디자인은 강건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까지 하다. 암호화폐에서 채굴은 기록권을 둘러싼 경쟁이다. 요 채굴이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진짜로 뭘 이렇게 땅 파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이게, 저도 처음에 뭐 자꾸 채굴한다는데 이해를 진짜 못했던 제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채굴이라는 거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난수를 이제 소인수 분해하는 그 난수를 찾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뭐 땅 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맞는 값을 찾았을 때에 그 사람에게 그 채굴 풀에 그 비트코인이 이제 할당이 되는 거죠. 보통 10분에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그 암호화폐에서 채굴은 기록권을 둘러싼 경쟁이다. 비트코인은 은행같이 신뢰받는 중재자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그 대신 비트코인 거래는 블록이라는 기록 저장소에 보관되고, 이 블록들을 연결하면서 단일한 역사를 구성한다. 한 번 역사에 기록되면 그 기록은 바뀌지 않는다. 역사 전체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개별 기록을 바꿀 수 없다. 누구나 역사를 기록할 수는 있지만 정사로 채택되는 것 딱 하나뿐이다. 비트코인 14년간 쌓아온 장부는 80여만 개의 블록들의 조합인데, 각 블록들은 10분 내외의 거래 기록들을 포함한다. 10분마다 역사를 기록하는 경쟁에서 이긴 승자에게 보상으로 새로운 코인을 부여하는데, 채굴이란 말은 채굴자 입장에서 성공 보수를 얻기 위해 하는 작업이라는데 무게를 둔 명칭이다. 네, 한마디로 이제 컴퓨터로 이제 그 GPU 가지고 이제 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한 작업 그 과정 자체를 그냥 채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뭐 랜덤하게 해서 숫자 맞추기 게임이에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시스템 전체로 보면 채굴은 여러 기록 중 하나를 선별하는 작업이다. 중원에 권위가 없는 상태에서 수평적인 노드들 간의 우열을 가리는 일이다. 그러면서도 이 경쟁에서 이긴 노드가 시스템 전체 이익에 반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 되게 굉장히 중립적이죠, 어떻게 보면. 자, 이제 소제목, 채굴은 비용이다. 네, 굉장히 딱 맞는, 정확하게 맞는 말인데, 이거 하나 때문에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 비용을 녹아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잔틴 장군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1% 이상의 그 해시레이트를 점유하는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고, 다 이 비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의 그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기적인 모습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 생태계를 굉장히 강건하게 해요. 누군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생태계가 돈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를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군침을 흘리게 되니까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모빅도 다음 주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모빅 매니아라는 어플이 나오잖아요. 그 어플을 개발하는 회사가 계속해서 그걸 무료로 쓰게 해준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우리가 당연히 없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런 우리 피지컬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모빅에다가 무조건 일방적인 헌신을 하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 모빅하고 같이 생태계에서 참여자로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득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자기 회사를 이제 키우는 거야. 근데 그 본인의 회사를 키우는 게 결국은 이 모빅 생태계랑 같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이 진짜 모빅 생태계가 굉장히 이렇게 강건하다는, 어떻게 보면 그 설계 자체가, 그 작가님의 설계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미래가 보이니까 기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벌써 빤스런 해야죠. 그냥 너 팔티 해야죠. 너 팔티. 그렇잖아요. 너한테 팔고 튄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독특하잖아요. 튀기는커녕 전체 에어드랍 받은 물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던전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겠죠. 이 안에서 핵심 코어 분들의. 자, 채굴은 비용이다. 신뢰를 위해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시한 기준은 비용이다. 비용을 가장 많이 투입한 컴퓨터에 역사 기록 권한을 부여한다. 비용을 많이 투입한 채굴자는 시스템이 성공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비용을 많이 투입한 채굴자일수록 시스템을 파괴하는 동기도 작아진다. 그쵸? 내가 돈을 더 많이 들였는데 여기를 내가 왜 망가뜨리겠어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제일 간단하면서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그 작가님께서 말씀을 이미 하셨잖아요. 우리 오늘 좀 있으면 라방하는 시간이라서 열심히 저 지금 라방 시간 되기 전에 열심히 녹화하고 라방 참여하고 요거 올려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시계를 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비용을 많이 투입한 채굴자일수록 시스템을 파괴하는 동기도 작아진다. 이게 뭐냐면 작가님께서 모비캐랑 50인 중에 상원의원 20명을 준비한다고 하셨잖아요. 후원자 레벨로 해가지고. 근데 그 안에 메인이 이 부분이에요. 락업을 얼마나 많이 했냐를 작가님께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이게 바로 그 비트코인의 메인 핵심 시스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비트모빅도 그 메인 핵심에 되는 사람들은 이 안에 자기의 그 이득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본인이 헌신할 수 있고 절대 배신할 수가 없겠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건데 어, 뭐 저도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열심히 모아서 지금 락업 다 들어가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생길 거라고는 진짜 예상을 못했어요. 모빅 회랑이 생기고 여기서 뭐 상하원으로 나뉘고 막 이런 거는 진짜 꿈에도 못 꿨는데 아,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네요. 그냥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모빅 자체에 그냥 삶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준비를 안 했는데도 어떻게 준비가 된 것처럼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진짜로 이 안에 그냥 완전히 빠져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 또한 저에게 운이죠. 제가 작가님을 알고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진짜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저한테는 복이에요. 진짜 복에 복을 받는 거죠. 근데 그런 복에 진짜 일부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즐거워요. 그래서 오늘 막 그 댓글에 영상을 막 지난 영상에 막 댓글에 막 다 막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막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니라 막 앞으로 나와서 뭔가 더 해야 되고 우리 생태계를 위해서 막 함께 해야 되고 막 이런 느낌이 막 힘이 막 더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응원해 주셔서 정말 진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비용 때문에 그 비잔틴 장군 문제라는 게 이제 풀리는 건데, 이 비잔틴 장군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게 잘 안 풀렸던 문제인데, 뭐냐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핵심 코어가 배신하지 못하게 만드는가예요. 그냥 딱 이 논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성을 하나 공격을 하는데 장군들이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군들이 뭐 3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안에 첩자가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첩자가 제일 없을 수 있는 과정은 어떤 부분이냐? 이 장군이 제일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이 성을 공격하는 게 자기한테 제일 큰 이득이 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야지 이 비잔틴 장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배신을 못하게 만드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비용을 많이 투입하는, 어떻게 보면은 채굴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주주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락업된 물량이 많아야 되고, 여기 다 걸리는 겁니다. 진짜 간단하죠. 그러니까 비단친 장군 문제는 어떻게 배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 뭐냐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딱 해결한 부분. 그냥 비용입니다. 비용.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게 비용하고 이제 다수의 선의라는 표현으로 478페이지 나오는데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명한 비트코인은 비잔틴 장군들의 문제를 극복했다. 분산된 노드들이 중앙 없이도 지금까지 조화롭게 협력하는 것이 그 증거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잔틴 장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전제는 크게 두 가지다. 비용과 다수의 선의다. 비용은 이미 지금 제가 말씀 다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건너뛰고, 이제 다수의 선의란 시스템에 참여한 다수, 즉 51%로 표현되는 과반 이상은 시스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는 의미다. 선의란 대단히 공익정신 정신이 아니다. 단지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 안에 내가 다 큰 금액을 투자한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이 또 코어에 모일수록 이 사람이 배신할 유인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신할수록 자기의 큰 미래가 깎여나가거든요. 이 시스템에서. 이게 결국은 다세선을도 그래서 비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비트코인을 지킨 결과로 얻는 총이익이 누군가 비트코인을 붕괴시켜서 얻을 수 있는 총이익을 압도하는 한 비트코인을 지키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힘이 더 크다. 이 개념은 코지의 정리와도 맥이 닿는다. 즉 이익의 총합이 큰 쪽으로 움직이도록 작용하는 압력이 그렇지 않은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보다 훨씬 강하다. 이게 진짜 비트코인의 메인 핵심이고, 이 부분을 우리 이제 모빅이 언제 실현하게 되냐면 공개 채굴일 때 실현이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너도 나도 이제 채굴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뭐 사실은 저도 뭐 일전에 어디 뒤에서 이제 따로 어떤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뭐 그땐 사담이었는데 지금은 뭐 저도 막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막 에너지가 막 올라오니까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짜 나는 공개 채굴이 만약에 이제 언제가 됐든지 이제 공개 채굴이 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진짜로 어디에다가 채굴장을 정말 크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모빅 시스템을 채굴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진짜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쉽지는 않을 수는 있겠죠. 네, 쉽지는 않을 수는 있겠죠. 현실이라는 게, 왜냐면은 제가 그때 가서 그거를 안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모빅에서 뭔가 다른 거를 하고 있을 확률이 이제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또 제가 직업을 하던 거를 또 계속 일을 뭔가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하지만 그만큼 제가 내 스스로 모빅에 나도 이게 막 제가 채굴자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그만큼 핵심적인 코어의 역할을 스스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뭐냐면 제가 이 모빅에 많은 거를 걸고 있다라는 걸 또 반증하는 거기도 하고요. 물론 저만 그래서 제가 막 저기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 그러실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근데 저도 그런 이런 중에 한 명이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비트코인의 진짜 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비트모빅이 위상이 같으니까 이게 저도 같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비트코인하고 비트모빅하고 이제 다 빠져드는 거죠. 진짜 다 빠져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10분마다 갱신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10분마다 계속 채굴을 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진짜 핵심 코어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단 한 번만 딱 배신해가지고 큰 이득을 갈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너팔 타고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장부를 위조한 다음에 진짜로. 근데 그게 진짜 불가능하죠.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그 그 한 번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그동안에 노력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다가 헌신했던 거, 그리고 내가 락업했던 것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게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많은 양의 코인을 일시적으로 크게 딱 누군가에게 팔고 토막을 이게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진짜 안 돼요. 그리고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10분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나한테 이득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배신한다는 게 진짜 지능이 아니라 이제 전능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해야 진짜 가능한 거죠, 진짜. 네, 이게 그 비트코인의 그 진짜 아름다움이고, 우리 비트모빅의 정말 아름다운 부분이 그대로 이제 새겨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요번,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대로 이제 작가님께서 요 마지막 단에 뭐라고 하시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요동치는 게 많이 적어지는 거가, 그런 물론 이제 약간 중앙화되는 주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채굴자들이 많은 비용을 더 투입할수록, 왜냐면 이제 하방 경직성이 점점 강해지거든요. 이런 채굴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채굴의 하단 금액을 굉장히 견고하게 버틸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채굴하는 사람들이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거는 누구나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481페이지부터는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7가지 질문과 해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요 1번부터 7번까지 잠깐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 채굴은 신규 코인을 얻기 위한 작업이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네, 틀린 말은 아니고요. 초당 넣는 무작위 수의 개수를 해시레이트라고 해요. 이제 채굴할 때 그 게임이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해시레이트에 비례해 코인을 획득할 수 있다. 해시레이트는 컴퓨터의 성능과 전기 파워에 의해 결정된다. 즉 비트코인 채굴은 전기를 투입하는 사업이다. 채굴은 컴퓨터에 일을 시켜 새로운 비트코인을 얻기 위한 작업이면서, 시스템적으로는 금고의 외벽을 두껍게 만들어 금고를 깨고 내용물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 장치다. 이 게임의 요지는 내용물의 가치만큼 비용을 들여야 금고를 파괴할 수 있는 데다, 설사 금고를 파괴하고 내용물을 탈취한다 해도 그렇게 획득한 내용물은 가치가 폭락할 것이기 때문에 금고를 파괴할 경제적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그냥 채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를 강화하는 역할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 자체가. 그래서 단순히 그냥 코인만 채굴하고 이게 아닌 거죠. 제가 채굴을 하겠다는 그런 아까 전에 그 발언도 뭐냐면, 제가 일정 부분 분명히 저도 이득을 취하겠죠. 당연히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득만 취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모빅 시스템을 보호하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네. 그리고 2번. 가격이 떨어지면 채굴자의 이익이 줄어들어 시스템이 허약해진다. 이것은 이제 채굴을 위해 투입하는 한계 비용과 비트코인 시장 가격이 수렴한다는 이제 명제로 해결이 되는데요. 만약 전기료가 이익보다 커진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손해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채굴업자들은 전기 스위치를 끄고 손실을 줄이려 할 것이다. 경쟁은 완화되고 결국 투입 비용과 채굴 보상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 지점을 경제학에서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의 수렴점, 즉 균형이라고 한다. 경제학에서의 균형은 역동적이다. 중력처럼 끌어당기는 힘이지 정체 상태로 간주해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낮아지면 투자가 증가하는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힘도 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격이 낮아졌을 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뭘 보는 건가요? 낮아지는 거를 계속해서 낮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그렇게 낮아졌을 때 채굴을 준비하게 되면 채굴 비용 자체가 낮아지잖아요. 예를 들어 GPU 그래픽 카드 같은 것들 값이 다 저렴해지고, 아식 채굴기 같은 것도 값이 다 저렴해지잖아요. 요때 채굴 시스템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다음번 반감기부터의 그 비트코인 상승을 기대하고 그때부터 준비해서 채굴을 이제 쌓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이제 쌓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 자체가 채굴은 이제 하나의 사업이 된 거예요. 그냥 개인이 한 명, 두 명이 움직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산업 자체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라는 게 뭔가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무슨 뭐 1년만 하고 그만두고 내가 그 사이에 폭리를 취한 다음에 평생을 놀아야,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건 영원히.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단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를 보고 그 미래를 보고서 이렇게 계속해서 영위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만큼 뭐냐면 가격이 잠깐 떨어졌다. 잠깐이란 거는 뭐 비트코인 반등이 4년에 한 번이니까 뭐 그 뭐 한 4년 주기로 했을 때 그 떨어진 그 시간을 가지고 기업이 이렇게 인내를 못하고 다 떠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스템이 허약해진다는 가정 자체가 애초에 그 전제가 맞지 않는 질문이죠. 예, 그런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그 뭐 그거는 비트코인 완전 초창기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자체는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모빅 또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POW를 가장 이제 POS로 가고 있는 거고, 종국에 이제 POW로 가게 되면 이제 이걸 다 극복했다라고 누구나 다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작가님께서 그 중국 시장을 말씀을 잠깐 해주시는데, 중국의 채굴 금지가 오히려 우리 비트코인이나 이런 크립토 암호화폐에게는 더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 혹자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좋은 거다라고 누구나 우선적으로 바로 앞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바로 한 수만 더 뒤로 먼저 볼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중국은 채굴을 할 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 채굴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런 채굴 비용의 단가가 좀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내려가는 거야. 불법적으로 채굴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뒤에 뒷문으로 그 전기를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요? 그냥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사료 사욕을 챙기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전기를 터무니없게 싸게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시장 자체가 왜곡이 됩니다. 채굴 시스템 자체가. 다른 나라들은 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 채굴하는 단가가 4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으로 고정을 할게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채굴업자들이 평균적으로 3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맞추려고, 수렴시키려고, 그거보다 약간이라도 저렴하게끔 하려고 어디든 찾아다니겠죠. 그러면서 그 단가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중국에서는 1천만 원을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채굴을 할 때마다 하나당 코인 하나당 2천만 원씩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다 뒤로 빼먹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비용은 어디서 내는 건가요? 국민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뒷문 백도어의 진짜 한계죠.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이게 좀 암암리에하는, 이렇게 몰래하는 이런 채굴 시스템 자체는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계셔요.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채굴은 전기를 막대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탄압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아까 전에 그 제가 그 잉여 전기 그 텍사스 예를 들어들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케냐 쪽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뭐 이미 그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이 계속해서 이제 될 거예요. 더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요런 질문 자체는 뭐 여기서 얘기 나오네. 이제 제주시 같은 경우 이런 진짜 그 풍력 발전 이런 거, 여기 제주시가요 풍력 발전을 출력 제어를 하기 시작한, 태양광 발전에서 출력 제어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냐면 2017년에는 14회, 2018년 15회, 2019년 46회, 2020년 77회, 2022년 104회, 2023년 8월 기준으로 2023년 올해는 8월까지만 했을 때가 132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태양광 출력을 아예 그냥 못 쓰게, 아예 출력 아예 그 가동도 하지 마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설비가 얼마짜리 설비인데 아깝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 그거 세금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왜 아파트에서 저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에 왜 태양광 패널 설치할 때 이거 뭐 몇 년이면 본전 뽑습니다. 왜냐면 다 정부 지원금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장 다 받았잖아요. 이런 시설에도 다 정부 지원금 들어가 있는 거고 다 내 세금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멍청한, 죄송합니다. 아, 약간 흥분했는데 이런 그런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진짜로 큰 일을 이루겠다 이런 대인배적인 그 관점을 갖는 게 아니라 당장의 눈앞에 이익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채굴 시스템 이런 거 왜 막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주도 시장 뭐 이렇게 나갈 사람이야. 그런데 막 나 이런 남는 전기로 비트코인 채굴할래 그랬을 때 반발심 같은 거 지금 코인 사기라는데 지금 네가 뭐라고? 이러면서 그냥 바로 이제 나는 잘릴 거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해줄 거다. 이런 가정을 하니까 그런 게 무서우니까 사실은 이게 정치권에 도입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여기 나왔는데요. 근데 이런 바보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이게 뉴스화 되면서 재조명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채굴의 미학에 진짜 빠져들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오태민 작가님 계시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부끄러워야 돼요. 사람들이 진짜 비트코인 앞에서는 진짜 고3이 돼야 돼요. 누구나 다 고3이 돼야 돼요. 진짜 평생 고3이라 생각하고서 이 시스템을 연구해야 돼요. 언제까지는 딱 규정은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하고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인터넷 처음 나온 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한 30년, 대충 한 30년 돼가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그 정도의 변화를 이제 일으킬 거라고 보는데 벌써 10여 년 흘렀잖아요. 그럼 앞으로 남은 게 한 10여 년 정도쯤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그 정도 기간 동안이면 굉장히 많은 게 바뀌지 않을까. 더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건 인터넷보다도 더 혁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다행이죠. 우리가 인터넷 변화 시대에서는 큰 이득을 못 봤거든요. 그때 오타민 작가님 같은 분을 제가 만날 수 있었으면 네이버의 주주가 되어 있을까라는 상상을 잠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거죠. 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작가님께서 이런 부분 다 옛날부터 예측하고 계셨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진짜 일단은 이런 정치인들이 못 깨어날 때는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비커들이 많아져야 되고 비트코이너들이 진짜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스스로 자꾸 얘기를 해버려야 저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러고. 근데 참 느립니다. 그래서 좀 너무 답답해요. 아쉽기도 하고. 이럴 때는 참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너무 많이 느끼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도 알기 전까지는 작가님을 알기 전까지는 이런 데 아예 무관심했거든요. 근데 먹을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무관심하겠죠. 먹을들을 열심히 우리가 깨워야죠. 저기 뭐지? 기독교의 발음, 예, 그 네트워크 효과, 그런 인간무리 효과, 그죠? 페로몬 효과 이런 거. 그 우리 아시겠지만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자원봉사를 모집했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자원봉사자님들 카톡방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막 카톡방을 따로 뭐 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데 그거 하나는 따로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진짜 정말 꼭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모셨던 분들인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작가님 강연장에서 우리 이제 자원봉사자님들이 많이 같이 움직이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실지 모르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저랑 같이 함께 움직이시는 자원봉사자님들은 거인의 정원에서 고용해 주시는 임시 알바가 아니에요. 저희들은 다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날 자원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열심히 봉사를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도움이 되게끔 노력을 할 거예요. 어디서든지 간에 정말 우리는 말 그대로 정말 자원봉사 뭐냐면 낮은 곳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정말 별거 아닌데도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분들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안에 다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뭐하긴 하지만 지난 우리 KT 인재개발안에서 음료수 이렇게 무료로 공식방 운영진님들이 좀 도움 주셔가지고 해주셔가지고 다들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 인재개발안에서 1층에서는 음료수를 못 갖고 들어가게 해서 전부 다 문 앞에 두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음료수 원래는 처음엔 놓고 들어가면 될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섞여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자원봉사자님들이 다 일일이 다 개봉해가지고 다 분리수거 해주시고 음료 다 갖다 버리고 해주셨어요. 진짜 감사하죠. 그러니까 뭐
뭐 다음번에 또 자원봉사님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그냥 응원의 멘트 한마디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다 모비커님들이세요. 다 완전 아주 그냥 진짜 강인한 그 정말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계시는 그 모비커님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다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원래 이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엊그저께 우리 자원봉사자님하고 잠시 말씀을 이제 카톡으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어떤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눈 게 자체가 너무 즐겁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잠깐 나누다가, 그날 이제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사실 좀 드리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은 그분 말씀 드릴까요? 말씀 드려도 되나? 어... 아니, 그렇게 되면 너무 사람이 특정이 돼서 좀 그럴까요? 뭐 살짝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말씀 말씀 안 드릴게요.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제 제 일은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라.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자님이 계시는데, 그날 자원봉사자님이 새로운 그 먹을 분을 한번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모비 그날 강연을 듣고 모빅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느끼셔가지고 세상에 그 모비 강의를 들으시고 얼마 안 있어서 거래방에서 모비가 한 70개 정도를 사셨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70 모빅을 사신 다음에 그 중에 종이 지갑을 50개를 사셔가지고 0.1모씩 해가지고 총 5모를 자기 주변에게 뿌리겠다고 결심을 이미 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생태계가 정말 이런 생태계예요. 뭐냐면 하루 딱 보셨는데 밖에서 그냥 볼 때는 몰랐지만 막상 와서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진짜 뭔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본인도 좀 느끼시는 거죠. 이게 진짜 무슨 막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있는 뭐 아니면은 막 누군가 뒷구멍이 있는 무슨 뭐 이렇게 뭐 엘리트만을 위한 뭔가가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안에서 헌신하고 이 안에서 손실을 확정하는 만큼, 물론 손실 확정을 늦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근데 그렇게 하는 만큼 굉장히 큰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 신규 모비커님께서 하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뭐 살짝 이제 도움을 드린다라고 이제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같이 또 그러니까 그 나눔의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빅 시스템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즐거워요. 자, 4번 문제군요. 4번 문제는 이제 51%의 공격이 가능하다. 이 부분인데, 이 51%의 공격은 사실은 뭐 아까 전에 그 비잔틴 장군 문제, 그거랑 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뭐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 잠깐 그래도 작가님께서 논조를 여러 가지로 이제 풀어서 해주시니까 그 부분 잠깐 또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 기준이에요. 이제 과거에 정상적인 블록을 취소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대략 6블록 이전의 기록을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블록 간 경과 시간의 평균 값이 10분이므로 대략 1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거래 취소는 불가능하다. 거래를 조작하려면 막강한 채굴 파워를 보유해야 하고, 그 채굴자는 비트코인을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다. 거래를 조작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곤두박질 테니 바로 공격자 자신이 가장 큰 손해를 입는다. 즉 51%의 공격은 허점인 듯 보이지만 시스템이 성숙한 뒤로는 허점이 아니므로 시스템은 강건하다. 그 1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이 10분 컨펌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 뭐 기존 모비커님들이야 뭐 충분히 다 이해하시고 계신데, 신규 모비커님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제가 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발비를 지금 모빅으로 드리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은 이발비보다 조금 더 넣어드려요. 왜냐면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가 모빅을 여기서 쓸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즐겁고, 또 그 사장님께서는 모빅도 열심히 모으고 계신다는 것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면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늘었다는 거는 그 사람의, 그 사장님의 무슨 사회적 위치 이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회적 위치하고 제가 기쁜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진짜로. 그냥 저는 그 사장님이 우리 모빌 시스템을 알아셨는데, 그거를 아시고 난 다음에 그냥 단순 지나치고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시면서 깨닫고 계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제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이게 기쁨의 배가 된 거죠. 그거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진 않지만 진짜 얼마 되지 않아요. 진짜 몇천 원밖에 다 안 돼요. 사실 제가 밖에 나가서 뭐 하나 덜 사 먹으면 그냥 되는 돈인 건데 저는 그냥 그게 자체가 너무 즐거우니까 자꾸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는데 어떡합니까? 다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장님한테 우리 모빅을 사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인가부터예요. 계속 이제 비트코인을 제가 이제 전도 활동을 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께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제 답변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했죠. 왜냐면 이제 그 이발소 있는 자리 쪽이 그 재개발로 이미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미 동의율이 이미 찼어요. 다 차가지고 재개발이 거의 이미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 건데, 이 사장님이 이제 막 나 어디로 가야 될까? 막 이런 얘기도 몇 번 나눴었고 해요. 왜냐면 저랑 뭐 제가 벌써 거기 10년 이상을 갔으니까, 저도 이렇게 뭐 하나 맞으면 잘 안 바꾸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반찬 가게도 벌써 되게 오래 가는 반찬 가게가 있고 막 그래요. 예, 원래 제가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한번 이렇게 좀 만나기 시작하면 잘 안 바꿔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기본이 짧아도 막 7, 8년 막 이게 짧은 게 그래요. 안 그러면 막 10몇 년 이렇게 같이 일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인데도 저는 좀 이렇게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네, 뭐 아무튼 좀 그런데 이 사장님하고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막 이발하러 갈 때마다 사장님 저쪽으로 가시면 어때요? 이쪽으로 가시면 어때요? 막 이런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글쎄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요. 왜냐면 지금 사장님 계신 자리가 사실은 그 목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진짜로 사장님이 그 따님 제가 따님 두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런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는데도 부족함이 물론 뭐 넉넉한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사장님이 이제 이사를 막상 가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시게 되니까 이제 몇 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시간이 이제 개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그거는 가장이라면 그 새로운 곳에 오픈을 해서 안정화되기까지는 그게 걱정이 끊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작년부터 비트코인 사시라 막 이런 말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전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딱 들려오는 반응이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아쉬워도 어떡하나요? 그냥 그렇게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넘어가고 그러면서도 또 그 사장님하고 또 사장님의 마음을 또 공감할 수 있는 마음도 나누게 되고 말씀도 나누게 되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모빅을 내가 너무 늦게 알려드렸나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차라리 모빅을 작년부터 이렇게 했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어쨌거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 모빅을 결제한 날 있잖아요. 처음 모빅으로 이발비를 결제하는 그러니까 내가 딱 이발하면서 사장님 이런 모빅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장님이 비트코인 얘기할 때고 완전 천지 차이로 그래요? 근데 이거 지금 오늘 사볼게요. 딱 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면모를 사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여윳돈 조금 몇십만 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바로 사셨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그래서 저 이 책에 항상 그 비트코인 종이지갑 한 장 들어있거든요. 그 책갈피 용도이기도 한데 사실 책갈피는 그 펜으로 쓰고요. 그거는 책갈피가 아니라 이거 누구 주려고 들고 다니는 종이지갑 한 장이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거 종이지갑 사장님 지금 한 장 선물로 드릴게요 하고서 종이지갑을 퍼블릭키를 임포트 해가지고 그 어플 깔아가지고 임포트 한 다음에 거래방에 그때 당시에 그 비빔들이 공격 거래방에 사장님 못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거래방에 있는 그 채팅창을 전달하기로 해가지고 이 사장님이 휴대폰에서 직접 자기 카톡으로 해서 그 방에 들어 이렇게 거래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게 가지고 이제 사드렸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발비를 그 자리에 싸들었는데 사장님 이 비트코인이 얼마나 굉장한 거냐면 신용카드 저리 가라요. 이 승인 속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하냐면 진짜 제가 샌딩 하면 사장님은 받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확정하는 데까지는 당연히 시스템이라는 게 시간이 몰아서 해야 되니까 걸리는 것 뿐이고 진짜 가면 받아요 해서 딱 봤더니 진짜 사장님이 살짝 눈이 살짝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사장님이 이제 비트코인이 말로만 듣던 뭐 그렇게 느리다며 안 느린 거죠. 진짜 안 느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뭐 여기서 무슨 뭐 51%가 무슨 거래가 무슨 뭐 블럭이 6블럭이 이제 1시간 걸리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직접 만약에 이 어플로, 개인 어플로 비트코인 기본 정신에 맞춰가지고, 작가님한테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딱 해버리면 진짜 금방 가요. 비트코인도 금방 가요. 모비만 금방 가는 게 아니에요. 저기 밖에서 우리 애기들이 이제 1시간이 넘어가지고 노는, 즐겁게 게임 만드는 시간이 끝나가지고 휘파람 불고 돌아다니고 있네요. 아무튼 그런 제가 그런 증명을 바로 앞에서 보여드리면서, 이게 이렇게 비트코인이 아름다운 작품이고 위대한 거다, 우리 미래를 바꿀 것이다. 근데 우리 모빅은 거기서 한술 더, 한술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진화한 버전이다. 늦게 시작하지만 더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보여드리고, 이번에도 엊그저께도 이발하면서 바로 딱 쌤님 받으셨죠? 딱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확인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뭐 여기 보면은 뭐 사람들은 뭐 고가의 자산을 거래할 때 무슨 뭐 커피를 먹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써보시고 얘기하세요. 써보시고. 이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써보시면 압니다. 이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진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언젠가 모빅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를, 모빅이나 비트코인으로 집을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이게 확증될 때까지는 당연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겠죠. 뭐 1시간 정도 못 기다립니까? 차 한잔 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기다리면 되죠. 몇 억씩 쓰고 있는데 그거 못 기다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요? 훨씬 아름다운 자산인데 이게. 그죠? 네. 하여튼 그 다음에 5번 문제, 몇 개의 채굴풀이 50% 이상의 채굴 파워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질문. 이거는 좀 이제 시스템을 정확히 몰랐을 때 하는 얘기인데, 채굴풀 자체는 예를 들어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풀이 지금 당장 딱 4개로 큰 뭐 전체 그 채굴풀 100% 안에 4개의 채굴풀이 뭐 한 80, 90% 차지하고 나머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채굴풀 4개가 전체 시스템을 다 막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아니에요. 이 채굴풀에는 하나의 채굴풀에 어마어마한 수의 채굴 업체들이 접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굴풀에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진짜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채굴 업자가 이 채굴풀에 자기가 그 해시 값을 계속, 그 난수 값을 넣어주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전송하던 IP 주소를 이쪽 채굴풀로 그냥 바꾸면 끝나요. 그래서 그거 바꾼다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직업이 원래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저도 원래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그런데, 워낙에 그만둔 지 오래. 저 원래 프로그래머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프로그래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CC였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하던 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지금 다른 일 하고 있는 건데, 참고로 대학교 때 제가 성적이 더 좋았습니다. 네, 제가 제가 프로그램을 더 잘 짰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IP 주소 바꾼다는 게 진짜 누워서 껌먹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한번 하게 되면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접하게 되면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시스템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실제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IP 주소만 바꾸면 바로 채굴풀을 이쪽 채굴풀로 바꿔가지고 전송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 난수값을.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건 별게 아니에요. 요건 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6번,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밀키를 풀거나 채굴을 독점해서 비트코인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다. 요거는 뭐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베이지안적으로 추론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도 이미 극복이 거의 이제 이미 극복하고 있는 단계에 이미 있는 거라서,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오랜 시간 의문에 있었던 글이니까 한번 보면,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 시스템을 뚫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비트코인에 쓰고 있는 이 해시 함수 있잖아요. 이 해시 함수 자체를 업데이트하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업그레이드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뭐냐면 양자 컴퓨터에 해킹되지 않는 해시 프로그램으로 바꾸면 돼, 해시 방식으로. 근데 이거는 이미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네이버에다나, 아니 네이버보다는 구글이 나오려나요? 이런 거는 그냥 검색해 보세요. 그냥 양자 컴퓨터 뭐 내성 암호화폐 이렇게 치면 벌써 그 암호화폐 목록이 나오고요. 그 암호 방식, 뭐 양자 컴퓨터 내성 암호 방식 이런 식으로 타면 그런 암호 프로그램들이 이미 나옵니다. 그냥 일례로 들자면 그런 암호 코인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업그레이드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양자 내성의 암호 방식이 벌써 여러 가지가 이미 나와서 기술 표준으로 자리 잡기 직전이에요. 뭐 빠르면 내년에 뭐 자리 잡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검색하다 보니까 나오니까 SK텔레콤 같은 경우 있잖아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양자 내성 암호로 그 시스템을 구현을 해가지고 그 상용화에 성공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SK텔레콤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기업들이나 어느 기업들이나 데이터는 중요하기 때문에 암호화 기술을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벌써 이미 양자 내성 암호화 그 기술을 그 실제 상용화를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한 내년이나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기술 표준이 정립이, 이제 기술 표준이 정해져야지 이제 실제 서비스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실생활에. 근데 이미 상용화 자체는 이미 성공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술만 이제 표준화되면, 딱 지정이 되면 그냥 바로 할 수 있다. 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가정하면 우리 은행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 그런 군사 무기 시스템, 이거 다 무너지는 건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미래는 없습니다. 다 적응하기 나름이죠. 그리고 그 양자 내성 암호 바꾸는 게, 뭐 저 검색 잠깐 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변수값 하나만 바꿔도 그냥 바로 양자 내성 암호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방법만, 그런 방법만 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런 방법도 간단하게 또 있다 이렇게 벌써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이제 모빅에서도 이제 그 고래 사냥을 하는 거잖아요. 그 로스트 코인 고래 사냥. 근데 여기에서도 이 로스트 코인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양자 컴퓨터가 진짜로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 이제 하드포크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당연히 트랜잭션을 일으켜가지고 다 이제 이사 가면 끝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사를 안 가는 로스트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양자 컴퓨터가 개인 키를 찾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절도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양자 컴퓨터 채굴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또 다른 그런 그 자산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또 로스트 코인이 복구될 수도 있는 그런 또 가능성을 또 이렇게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괜찮겠다. 그럼 여기 잠깐 뭐라고 하시냐면은, 양장 컴퓨터를 소유한 이들은 로스트 코인의 개인 키를 찾아서 새로운 비트코인에서 동일한 양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은 이 행위를 절도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양자 컴퓨터 채굴로 생각할 것이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수록 로스트 코인 채굴의 이익도 커지고, 이는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결정적 유인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상부상조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비트코인 시스템에도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로스트 코인만큼 로스트 코인이 얼마나 무섭나요? 실제로 철렁철렁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코인들이 움직인다는 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또 좋다. 그래서 자, 7번 문항이고요. 마지막 문항이요. 채굴이 종료되면 채굴자들이 망해서 비트코인 시스템이 붕괴된다. 이 부분은 그냥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반감기가 몇 번, 한 4-5번 정도만 거치면 이제 앞으로 채굴되는 양이 0.1 비트코인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진짜 한 100억 되어 있으면 모르겠어요. 100억 되어 있으면 이제 한 10억 정도 나오는 건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예. 아무튼 뭐 근데 현 시점 기준으로 그냥 좀 냉철하게, 예.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이너가 아니다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0.1 비트코인이 고작 무슨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최악의 수로 그냥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이제 채굴자들이 다 망해서 도망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가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숫자 자체를 그냥 계산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이제 그 보안망에서 대략 이제 지금 그 시간 10분당 6.25개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10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그러니까 10분에 채굴되는 양이 지금 지금 이때는 26,000불일 때인데 지금 많이 올라갔죠. 지금 3만, 이때보다 한 30% 이상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책을 어차피 작가님 책을 쓸 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책 쓸 때 26,000불일 때에 10분당 6.25개가 나온다고 계산하면 대략 하나로 2억 1천만 원치 채굴이, 그러니까 코인이 10분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10분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시스템으로 전 세계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채굴자들에게 2억 1천만 원치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거래 수수료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초당 7개의 거래를 비트코인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요거를 10분 기준으로 하면 4,200개의 거래량이 되는데 이거를 그 아까 전에 그 2억 1천만 원 있잖아요. 그거를 그 4,200개 거래로 나누게 되면은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10분에 5만 원 정도의 그 트랜잭션 기준으로, 예, 그 거래당 수수료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거래당 수수료로 5만 원을 채굴자들에게 우리가 거래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주게 되면 같은 금액을 보상받게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안 준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0.1개로 이하로 내려간다 가정하더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도 뭐 몇 천만 원씩 하는 건데 5만 원 큰가요? 국제금융에서 큰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비트코인의 미래를 봤을 때 이건 엄청 작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실제 나오지 않더라도 이 채굴자들에게 이 그 트랜잭션 수수료로 우리가 좀 트랜잭션 수수료를 올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주게 되면 충분히 시스템의 유인이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뭐 계십니다. 네, 너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딱 그 핵심을 딱 찔러가지고, 물론 죄송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해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뭐 계속해서 공부할 거예요. 저는 고3이니까. 뭐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10만 원짜리 거래를 위해 5만 원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1억 원 혹은 10억 원 거래를 위해 5만 원을 지불하는 것은 뭐 당연히 견딜만하나? 이거 뭐 견딜만한 정도가 아니라 땡큐죠. 예. 신규 코인이 없어지면 채굴자들이 사라져 보안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는 이들은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이 부분도 메인 포인트죠. 중요한 거는 그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 자체에 얼마나 많은 자본이 유입됐느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잠깐 사실은. 그 부분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뭐냐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빅 시스템을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모빅이 오늘 15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지금 모빅이 어제 오늘 사이에 좀 금액 변동이 있어요. 어제까지는 14만 원대에서 그런데 오늘 15만 원대로 확 올라와 버렸죠. 계속 이렇게 있다가 올라왔잖아요. 또 며칠 동안 있다가. 그러면 어제 오늘 사이에 값이 올랐다는 건 뭐냐면요. 이 안에 순 유입이 더 많다는 거예요. 순 지출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모비코인을 팔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보다 모비를 사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값이 올라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당연히 위상이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모비하고 동일하니까.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비트코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만큼 우리 이 책을 통해서 오늘 많은 걸 봤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그 중립국 스위스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 있는 검은 돈만 여기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중립국이라는 위치에서 얘네들이 계속 뒤로 한 발 한 발씩 빼다 보면 금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뱅크런이 왜 일어나나요? 불안하니까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정말 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은행에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넣어놨는데 여기서 자꾸 돈이 이탈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뱅크런이 아니어도 분사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불안하니까 얘가 정말 예전처럼 튼튼한 게 맞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돈을 단순히 분산만 하더라도 그중 일부가 비트코인에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다음 또 어떤 게 뭐 있어요? 은행들 간에 그 무담보로 이렇게 밸런스 시트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 좀씩 움직일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블랙록의 레리 핑크처럼, 아니면 JP 모건처럼, 이런 다양한 펀드들, 아니면 이 금융 그런 그룹들에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비트코인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저수지 안에 돈이 계속해서 쌓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돈이 더 들어오면 당연히 그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의 가치를 생각하면 0.1 비트코인도 또 작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는 이제 마지막 문구예요. 이 책에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구상한 지 20여 년 뒤, 그리고 비트코인이 거친 생태계에 던져져 생존 투쟁을 벌이면서 성공적으로 정글의 한 자리를 차지한 지 15년이 지나서야 이 위대한 발명품에 대해서 뒤늦게 반추하는 후학들일 뿐이라는 사실만큼은 비트코인을 지적으로 탐험하는 동안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된다. 진짜 작가님 말씀 그대로 저희는 진짜 비트코인 앞에서 고3이다 생각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맺은 말입니다. 영상이 자꾸 찍다 보면 자꾸 길어져서 죄송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나는 모빅이 너무 좋아요. 비트코인도 좋고. 자, 맺은 말. 이 맺은 말을 보고 오늘 기분이 진짜 하루 종일 업돼 있었어요. 중간중간 조금씩 읽어드릴게요. 비트코인을 비판적으로 외부에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상자를 열지 않은 채 고양이는 틀림없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비트코인이 성장하고 있는 명백한 현실도 외면할 뿐 아니라 자신의 확신이 매우 견실한 논리적 토대 위에 있다고 믿는다. 확증 편향이죠. 쳐다도 안 보고 비트코인 사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그런 분들하고는 대화를 나누실 필요가 저는 사실은 이제는 거의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뭐냐면 자기 안에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맞다고 전제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남의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되는 거고. 그럼 대화 자체가 안 되죠. 나는 비트코인이 객관적인 가격을 가진 현실이 양자역학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꼈다. 일단 어떤 것이 지구적 차원에서 가격을 가지고 있고 빛의 속도로 이동하며 어느 정도도 막을 수 없으므로 국경을 넘어서까지 변주의 최종성을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과 잘 호응하며 개인들이 정부에 대해 소유 여부 자체를 숨길 수 있다면 그것은 혁명이다. 소유권 혁명이기에 결제 시스템과 금융 혁신을 훌쩍 넘어서는 문명사적인 사건이다. 메타버스와 국제적인 역학 관계까지도 바꿀 만큼 파급력이 크다. 그리고 개인과 정부 사이에서 너무나 큰 힘의 격차도 줄여준다. 그렇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작가님 그 공부를 통해서 저도 스스로 영향도 받고 저도 학습을 한 거지만 저는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그런 금융, 그 다음에 그런 기업들은 이제 다시 예전처럼 국가에 대항하는 힘이 생길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근본이 시절처럼 이제 다시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국가의 방만한 그런 경영이 그런 막 뒷문으로 돈 찍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약간씩 제동이 걸릴 거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개인은 더 쉬워질까요? 아니죠. 이런 변화가 왔을 때 제일 힘든 게 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트모빌과 비트코인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나는 비트코인 현상은 재현이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나는 평행우주 어딘가에 모든 게 여기와 똑같지만 비트코인이 가격을 갖지 않은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가격을 갖게 되는 과정을 재현해낸다면 비트코인 현상의 기저에서 중요한 요소와 중요하지 않은 요소를 가려낼 수는 있게 된다. 그쵸? 예. 그리고 아니, 우리는 재현에 성공했다. 우리 모빅으로 작가님께서 이제 비트코인 재현에 성공했잖아요. 화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가치물과의 교환도 보장하지 않았고 돈을 받고 팔지도 않았으며 단지 산중턱으로 불러서 나누어준 코드 쪼가리가 생기 넘치는 가격을 갖게 되었다. 상자를 열기 전엔 상상력만으로 출연한 조건이 예상대로 올바르게 작동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논거를 하나 얻은 셈이다. 작가님이 이제 실험이 성공한 거죠. 비트모빅이. 비트코인이 객관적인 가격을 가진 현실과 양자역학은 상식이나 직관과 충돌하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논리만을 좋아하는 지성인들에게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닮았다. 또한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엄연한 사실이라는 점과 실체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는 모르더라도 수학적으로는 명석하게 분석된다는 점도 비슷하다. 상자를 열면 고양이가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상자를 열지도 않은 채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의 중첩이라는 난해한 해석에 꽂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대수다. 그렇죠. 양자역학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열기 전에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이 A라는 상태, B라는 상태를 확정 지을 수 없는 거죠. 눈으로 봤을 때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이제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화폐 현상, 비트코인의 화폐 현상을 재현해 주신 거예요. 진짜 비트코인의 화폐 현상을 깨닫고 계셨던 거죠. 아니, 상자가 열리지 않은 상태라면 당신의 추론이 맞다. 이건 이제 비빔들에게 하는 이제 말씀이신 거죠. 우리는 상자를 열었고 어쨌거나 고양이는 살아있다. 증명됐잖아요. 가치로. 우리는 당신이 세상을 수용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는 상자를 열었고 살아있는 고양이를 보았으므로 그 사실에 기반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비트코인 죽었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단지 틀린 게 아니다.
당신은 현실과 그 현실을 살아야 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성실하지 못한 것이다. 당신이 우연히 살게 된 이 평행우주가 이미 확정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진짜 정말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도 된다고 진짜 작가님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이제 얼마나 겸손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닥치는 일들을 모조리 이해하지는 못한다. 왜 유독 비트코인만큼은 모조리 이해해야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일까? 내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전제해야지 우리 그 다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물안 개거리가 되면 진짜 안 되는 거였죠. 즉 당신의 현실 인식이야말로 살아있는 것도 죽어있는 것도 아닌 불확정 상태다. 그쵸?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우리 비트모비를 통해서 화폐 현상이 재현이 됐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있으면서 계속 믿지 않으면 그냥 본인만 불확정인 상태인 거예요. 남들은 이미 확정됐다라고 확정됐어 이거 잡아야지, 내가 이 안에서 빠져나갈 내가 여기서 함께 안 하면 나는 기회를 놓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진짜 모호함은 고양이가 살아있는 내부 상자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신의 머릿속에 있다. 진짜 멋있습니다. 이로써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6부를 마지막으로 복습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인지 긴 시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한 것 같고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저를 깨워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실 수 있는 도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계속해서 어떻게든 작가님 주변에서 매달려서라도 있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모빅에 대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 38분인데요. 3분 전에 작가님께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하셨겠네요. 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오늘 이 영상은 작가님 라이브 방송이 끝나는 시점과 비슷하게 아마도 업로드 되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모빅 생태계에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